부동산으로 간다. 천마의 말씀. 그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전자산이라고 속고 내 집 마련이라고 속아서 항상 막판에 집을 사는 거예요. 3, 40대가 왜 작년도 12월 달 4분기 때 그렇게 집을 몰아샀습니까?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 집값은 안 빠지니까 안전자산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정말 부동산을 집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유동성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저희 뭐 제로금리 시대고 오늘 뭐 한국은행 양적 완화, 뭐 무제한 양적 완화도 선언을 했고 오늘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완화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에 많이 풀린 이 유동성이 어떤 영향,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한데, 네. 뭐 두 연구원님. 예.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가 그런 양적 완화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은행에서 양적 완화를 단행한 것은 실제로 전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으로 우리가 IMF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그때는 금융 부분에 대한 위기가 처음 이제 다가온 것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금융권의 위기가 오게 되면은 그쪽에 가계대출 등을 통해 있는 많은 가구들이 실적으로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소득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우리나라 개개인의 국민들의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이라는 것을 일단 현금화시켜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의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가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에는 그 주택들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팔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시중에 그러한 유동성 애로로 인해서 개개인의 어떤 자산의 변동성이라도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그러한 지금 현재 그 한국은행의 그러한 조치들이 앞으로도 아마 추가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또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일단 이런 등식이 적용되죠. 뭐냐면 저금리가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뭐 이건 뭐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자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이 풀리는데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갈 거냐는 거죠. 근데 이 유동성이 풀릴 때 긍정적으로 가면 이렇게 실물 자산으로 가든지 투자 자산으로 가지만 사실 사람들이 미래 불확실성이 크면요 유동성은 움직이지 않아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먼저 마이너스 금리를 시작했는데 유럽에 은행 예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은행 가면 보관료 내야 되는데요. 은행 예금이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 호사가들은 이거 봐 유동성 엄청 증가하잖아. 이거 다 부동산으로 갈 거야. 그 사람들은 왜 은행에 갈 것 같으세요? 불안하니까 내가 보관료 내도 은행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유동성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용병색이라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 저금리여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건 단순한 공식이고 지금의 상황은 완전 다른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금리나 시장 상황을 볼 때 플로우를 보시는 겁니다. 뭐냐면 자 금리가 5%일 때 한국은행이 경기가 좀 안 좋아서 4%로 내렸어요. 그러면 빨리 부동산 사야 돼요. 왜 것 같으세요? 금리를 계속 내릴 거거든요. 네. 이게 플로우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근데 스톡으로 보면 4% 지금 뭐 0.5% 이게 훨씬 싸 보이죠. 4%보다 지금은 절대 그러셔서는 안 돼요. 왜? 여력이 없잖아요. 더 내려. 그럼요. 마이너스 뭐 10%까지 갈 겁니까? 우리나라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 저금리가 돼서 유동성이 확대돼서 돈이 부동산으로 간다? 천만에 맞어요. 네? 완전히 다른 양상이고 여러분은 그동안 고금리의 시대에 살아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마주하지 않은 상태로 올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거. 예, 예전에 금리가 10%일 때 5% 내리면 엄청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 단순하게 저금리, 유동성, 부동산 이런 공식을 버릴 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가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이런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본인들은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하자 하면은 가치가 원화 가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계 경제와 맞물려서 계속해서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이 위기 상황에서는 본인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떤 식으로든 가장 안전한 자산의 형태로 유지를 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 주식 시장은 우리 정부가 자꾸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 그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나는 충분히 그게 안전 자산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달러 같으면 모르겠지만 원화를 계속 그냥 현금 상태로 집에서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회의가 될 거예요. 지금 원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주식 시장에 주식을 한다는 것은 이번에 뭐 폭락 사태를 보든지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완벽한 완전 자산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이 상대적인 안전 자산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부동산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을 볼 때 향후에 위기 상황이 종식되고 난 뒤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안전자산에다가 보너스로서 수익을 갖다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산가들은 부동산이 그 자산을 불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자산의 가치를 유지만 시켜주기를 바라는 정도. 그런데 만일에 여러 가지 정부가 규제도 완화를 해주고 또 시장 상황이 회복이 되는 상황이 될 때 황금 알까지 나와주면 더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그쪽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많은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결국 그 유동성이라는 것이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 거죠. 크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순간은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관망세가 있다고 하지만 향후에 집값이 뭐 조정을 조금만 받는다든지 거의 받지 않고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시장에 많이 풀리는 유동성이 결국 이 상승의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쪽에 무게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우리가 또 GDP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 소득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과거처럼 여러 가지 다주택으로서 보유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원하고 깨끗하고 5년 이내 가장 요즘은 뭐 10년 이내도 되지만 5년 이내에 신규의 최신의 주택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충분히 자기 주머니에 있는 사정들을 고려해서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맞는 물건들은 사실은 그런 많은 수요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향후에도 더욱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연구위원님은 좀 이제 그게 그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러니까 뭐랄까요? 한번 그 수치로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 다 뭐 검증이 가능할 건데요. 가격 변동폭이 훨씬 컸던 게 강남 부동산이고요. 역설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주식 시장이 뭐 빠지고 이래서 어려워서 그런 뭐 리스크도 발생될 수 있지만
사실 집값이 빠져서요. 그리고 부동산이 막 빠져서 나라 온 전체가 막 망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이 결코 안전자산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의견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투자에서요 안전자산은 뭐가 안전자산이냐면요. 한번 제가 여기 이제 카메라 찍는 분도 있고 뭐 다 계신데 제가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자,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1,000만 원이 그냥 생겼어요. 보너스로 사셨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복권이 1,000만 원 사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채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로 이걸 볼 때 어느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채. 당연히 국채죠. 뭘 고민하세요? 네. 근데 투자로 보면 복권이 안전해요. 왠지 아세요? 투자에서 세이프티는 불확실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확률. 복권은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 이런 말씀, 우리나라 국채 말고 그러면 A 나라 국채라고 할게요. A 나라가 망할 확률이 더 높아요. 이게 바로 투자로 안전자산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을 얘기할 때는 대상자산이 유동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클수록 되게 안전자산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렇죠? 금방 사고 팔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은 오늘 내가 돈을 필요하고 파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코로나가 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나 팔고 싶은데 어떻게 금방 팔아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엄청 금액도 크잖아요. 이런 자산은 전형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보고 투자로 보는 사람들이 가격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전자산이라고 속고 내 집 마련이라고 속아서 항상 막판에 집을 사는 거예요. 30, 40대가 왜 작년도 12월 달 4분기 때 그렇게 집을 몰아샀습니까?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래 집값은 안 빠지니까 안전자산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하나만 더 설명을 이렇게 들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부동산을 집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국과 함께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의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오면서 부동산이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근데 한국은 사실 오를 때도 충분히 오르지는 못했어요. 정부 규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잘 버틴단 말이에요, 지금 또. 그 버티는 부분들은 우리 한국 부동산, 특히 주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실적으로 외국의 어떤 부동산과는 단순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세제도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전세제도를 많은 분들은 그냥 하나의 임대료 부분들을 받는 방식에 있어서 전세와 월세로 구분되고 뭐 우리 반전세 뭐 보증부 전세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그런 의미를 떠나서 저는 전세제도 자체가 제가 유일하게 제가 정의를 이제 해본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어서 자산 유동화를 시킨 굉장히 희한한 형태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죠. 10억짜리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를 깔고 앉아 있으면 진짜 이거는 대단히 둔한 잘못된 투자일 수도 있고 문제가 일 수도 있고 한데요. 우리 10억짜리를 갖다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 이외에 그것을 갖다가 임대시장에 내놓으면요. 그것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한참 때는 뭐 90%까지도 넘어갔죠. 전세가율,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중이 현재에도 지금 6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자기가 투자한 자금에서 일부 저금리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익금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투자 자산을 단기간 내에 회수해서 자기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것을 변형된 형태의 유동화된 자금으로 자기가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 외국인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왜냐하면요. 10억이라는 전세도 사실 우리 주변에 흔하지 않습니까?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10억이라는 돈을 개인 간에 주고받아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배짱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DNA인데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가 사실은
많은 위기 상황에서도 가격 폭락을 이제는 아마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폭락을 저는 이번에 막아주는 하나의 안전장치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으로 또 넘어가는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은행의 양적 완화가 저는 이전에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개별 가구들의 위험한 선택을 막아주는 하나의 일부 작용을 조금씩 지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화제를 전환해서 풍선 효과 얘기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수용성이 최근 올 초에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집값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그 옆 동네를 보니까 경기 오산, 군포, 화성, 인천 이런 집값은 또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또 보면 그럼 과연 이 풍선 효과라는 것이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이 풍선 효과는 얼마 되지 않아서 좀 꺼질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광수 연구위원님부터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제해야 될 게 자 한국의 집값 뭐 약간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모습은 집값을 움직이는 건 집이 부족해서 수원이 집이 부족합니까? 천만의 말씀. 예, 인구가 많아져서 실수요가 많아져서 공급이 부족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투자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해야죠.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몰리니까 집값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규제가 딱 들어가고 갑자기 이런 리스크가 딱 오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 거잖아요. 그럼 집값이 확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군포, 화성, 인천 여기 왜 오를 것 같습니까? 너무 정확하죠. 분명히 전세 매매 비율이 높았을 거예요. 거야가 아니고 높았습니다. 네. 대출이 가능했죠. 찾아봐요. 제가 다음에 오를 거 알려드릴까요? 알릴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 안 오른데 대출되는데 그런 데는 무조건 다음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규제가 가는 거죠. 그럼 규제하면 또 야 빨리 팔아버리고 해서 실제로 그 실수요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피해가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 지속 가능할까? 절대 지속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나 투기 수요가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같이 그러니까 이게 마치 주식 시장화 돼 있는 거예요. 어제 한국의 주식이 엄청 빠졌다 오늘 또 회복하고 내일 또 빠지고 미국의 나스닥 난리 났지 않습니까? 주식을 실사용하려고 사진 않으시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내가 이거를 진짜 사용하려고 사지 않잖아요. 투자로 사시잖아요. 투자로 사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급변하죠. 이런 거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런 현상이 돼 있고 특히 수도권의 지금 아파트 가격이 그런 현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합니까? 갑자기 내일 빠져도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속이 될 수가 없다는 데서 똑같은 결론인데 이제 그 부분의 그 원인과 관련해서 사실은 투기 세력 혹은 투자 세력에 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동기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수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220 대책 등을 통해서 이러한 풍선 효과를 다시 없애려고 대책을 내놓았는데 사실 그 지역의 경우에는 그 뒤에도 사실 가격이 상승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그 지역은 대부분 규제 지역을 피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가서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의 아까 말한 세력이라든지 그런 쪽의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규제를 다시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시장 상황에서 상승의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 계속 갈 건데 지금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수도권 남쪽으로 확산은 일부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저는 어렵다.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그러한 세력들은 하나의 시장에 있어서 잠재적이지만 수요의 한 가지인 것만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거 확인은 분명히 시켜준 반면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실물 경제까지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그 풍선 효과가 더욱더 지속되기는 대단히 힘들 것으로 보고 저는 아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만간에 한번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